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이민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유태인을 꼽을 겁니다. 약 600만 명, 미국 인구의 2%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미국 사회와 전 세계를 쥐고 흔듭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3분의 1, 미국 변호사의 5분의 1, 아이비리그 대학교 졸업자의 4분의 1,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전부 유태인이며 ABC, NBC, CBS,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방송사 및 신문사의 상당수가 유태인 소유이고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등등 유명 기업도 유태인이 창업했거나 유태인이 소유하고 있죠. 전 세계 인구의 0.2%도 되지 않는 민족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 유태인은 미국 대학 입학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후반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프린스턴 등 명문대는 상류층 자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 총장 에버트 로렌스 로웰은 공립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입학시험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제외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유태인 입학생 비율이 급증하는 예상 밖 결과를 낳았습니다. 컬럼비아대 유대인 입학생 비율은 40%에 달했고 하버드대 역시 20%로 급증한 건데요. 이에 컬럼비아대는 즉각 입학 제도를 변경해 단순한 성적 중심의 입학 기준을 넘어 에세이, 학예활동, 리더십, 운동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는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유태인의 입학 비율을 제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작된 제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두뇌를 소유한 유태인들이 미국 사회를 차근차근 장악해가던 중요한 순간 뜻밖의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인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유태인들이 처음 기회와 이민자의 땅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주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성공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1965년 아시아계 이민 제한이 해제된 뒤 한국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 역시 유태인들과 마찬가지로 식료품 가게를 열었으니까요. 두 민족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성실함을 타고난 한국인들은 30분 일찍 가게를 열어 손님을 빼앗아가자 유태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가게 문을 1시간 일찍 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머지않아 유태인들은 식료품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모든 고객을 빼앗겼으니까요. 사실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이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민족성인 성실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타고난 성실함 덕분에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1996년에는 선진국만 가입한다는 OECD 회원국이 됐고 지금은 세계 10대 선진국이 됐습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은 연평균 6%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산업혁명 당시 유럽의 1.1%와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한국인의 성실함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입니다. 1998년 한국을 덮친 IMF 외환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졸업했고 2007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한국은 가장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ADT 캡스로 잘 알려진 보안경비 전문회사 전 CEO 브래들리 버월터는 2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한 한국 전문가입니다. 그는 20년간 한국에 산 덕분에 한국 패치가 완벽히 끝났는데 퇴근 차량으로 막히는 서울 강남도로를 보면서도 이것이 한국의 힘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퀵 서비스, 대리운전, 한국인들의 치열한 삶의 방식에 자극을 받은 그가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순간 그는 미국 전체가 왜 경제가 안 좋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의 해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왜 안 좋긴 한국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태어나기만 한 업무 태도, 담당자의 자리 비움이 일상인 그곳에서 그는 너무도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국에서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국은 느리고 게을렀죠. 사실 한국인의 성실함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났는데 이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도로 옆 남는 땅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작은 땅조차 노는 것을 지켜보지 못해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 기어코 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키워냅니다. 그것이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랑껏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귀퉁이에는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어 기어코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흘려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죠. 그리고 이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OECD는 매년 국가별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조사해 공표하는데 한국은 연평균 1872시간을 일합니다. 이는 프랑스보다 372시간, 일본보다 261시간, 영국보다 348시간, 미국보다 73시간, OECD 평균보다도 130시간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 시간이 많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면 부족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적게 자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지만 과연 이는 사실일까요? 그래서 10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10년째 수면만 연구하는 남자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현대는 요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리셋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낮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잠을 잔다는 거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뇌를 충전하고 또 신체 유지 기능을 또 우리가 보충해주는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듯이 이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죽는 거죠. 잠을 단순하게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숙면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딱 잠이 들면 끝까지 충분히 잘 자고 일어나야 숙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도 있고 자고 일어났는데 뭐 목이나 어깨가 찌뿌둥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잠자는 습관이나 아니면 수면 자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3시간만 자도 좋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래도 한 7시간 정도는 잠을 자줘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숙면을 또 5시간 정도는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2시간 하면씩 깬다든가 아니면 자고 일어나는데 뭔가 계속 잠을 푹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될 수도 있죠. 잠을 잘 못 자면 피곤하고. 혹시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등 불면증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진화한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소비합니다. 하루 평균 7시간, 100세 인생 기준 약 30년을 잠으로 보내는 셈이죠. 껴있는 나머지 시간에 돈을 벌고 사회활동을 하고 식량을 얻고 자손을 번식하지만 잠자는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잠만 잡니다.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회복의 시간, 그래서 불면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옥의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수면은 신체 회복의 필수 행위입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근육과 조직을 재생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되죠.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회복 기회를 잃고 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눈에 띄게 이상해집니다. 영국의 침구 매트리스 회사 벤센스 포베즈는 수면 전문가 소피 보스톡 박사와 협력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여성의 신체가 2050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충격적입니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여러 생기는 등 피부 노화가 발생했고 자세는 굽어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인해 발생한 탈모 증상도 나타났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내장 지방이 축적된 모습인데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 속 골룸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즉 불면증은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대사 이상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죠. 수면 부족은 결국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필수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지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횟수가 늘면서 남모를 고통이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수면제 등을 처방받지만 먹으면서도 늘 마음이 찝찝하죠. 혹 화학약품에 의존하다 중독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지만 불면증이 너무 힘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저 역시 한때 박사 논문을 쓰느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0분도 못 자는 날이 수두룩했고 그러한 날이 반복될수록 삶이 피폐해졌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베개가 불편하거나 베개가 잘못되거나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베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척추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척추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엉덩이뼈가 있는 청골이 있고 그다음에 요추가 있죠. 그다음에 등뼈라고 하는 흉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이쪽이 경추입니다. 경추는 마디가 한 7개 정도 그리면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모양 형태가 약간의 C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C자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 머리가 엄청 무겁잖아요.
머리를 좀 받쳐줘야 되는 기능이 있고 또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면 받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완충작용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추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요 C자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역C자 형태로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자꾸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반대로 숙이는, 이렇게 되면 목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하중을 주고. 그러다 보면 목이 심해지면 점점 좀 아파지는 거죠. 더 심해지면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은 책상에 30분, 1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한 번 앉으면 서너 시간도 공부하고, 또 뭐 학원에 가서도 공부하고, 또 엄마가 만약에 쉬라 그러면 뭐 하나요? 또 스마트폰 게임하거나 또 게임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폰 많이 하시거나 게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목이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C자 모양의 커브가 다 역C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역C자로 있는 거예요. 그럼 몸에 엄청난 하중과 부담을 주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목에 통증이 유발되고, 심해지면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까지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하중을 주는데 잘 때만이라도 우리가 원래 있는 C자 형태로 잤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완된 게 경추베개입니다. 그리고 경추베개 설명하기 전에 베개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베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머리를 베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개는 머리를 베는 게 아니라 경추, 목을 베는 거죠. 그래서 목을 베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경추베개를 만들 때 핵심은 머리가 목보다 좀 낮아야 된다. 우리가 베개를 베었을 때 일반 우리가 손베개나 좀 높은 베개를 베다 보면 머리가 목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목이 꺾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서 나중에 목에 통증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경추베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목보다 머리 좀 낮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C형 커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드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목보다 낮은 베개, 머리가 좀 낮고 목이 좀 높고 목을 받쳐주는 베개가 바로 경추베개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뼈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척추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 7개의 뼈를 경추라 하는데 경추는 우리의 머리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우리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략 5kg입니다. 500ml 생수 5개와 같은 5kg으로 꽤 무거운데 경추가 머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경추의 모양은 알파벳 C의 모양입니다. 약간 휘어져 있다는 의미로 우리 목이 그 모양으로 유지될 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은 전혀 반대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분의 자세, 업무를 볼 때 여러분의 자세를 떠올려 보시면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 하나만 살펴볼까요? 미국 뉴욕 척추수술 및 재활의학 센터의 케네즈 한즈라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평소 목을 전혀 앞으로 숙이지 않았을 때 경추가 받는 압력의 무게는 4.5에서 5.5kg 정도입니다. 하지만 목을 15도 정도 숙였을 경우 경추는 12kg에 달하는 압력을, 30도 숙였을 경우 18kg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목을 숙이는 경우 압력의 세기는 더욱 강해지는데 45도 기울였을 경우에는 22kg, 60도 기울였을 경우 무려 27kg의 돌덩이를 경추에 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개의 각도가 높아질수록 머리와 어깨, 목이 받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당연히 C자 형태의 경추는 고개가 숙여질수록 직선 형태가 되고 더 심한 경우는 역C자 형태, 즉 거꾸로 된 C자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부담이 누적되기 마련인데 경추가 압박을 받으면 목 통증, 어깨 결림, 두통, 팔저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도 결국 경추가 받는 압력 때문입니다. 심각한 경우 신경 압박으로 인해 사지마비나 감각 손실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추를 C자로 유지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은 물론 취준생에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까지 하루 온종일 고개를 숙인 상태로 공부에 매진합니다. 고개가 숙여졌다는 것은 경추가 역C자로 부담이 된다는 뜻이고 목에서 이어지는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겁니다. 아직 어리거나 젊어서 티가 안 나는 것이지 무리가 안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경추베개라는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셔서 저도 당연히 베개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높은 베개가 우리 몸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30 후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목을 돌리는 것조차 불편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부할 때도 숙여서 했고 일도 숙여서 했고 잘 때도 목에 무리를 주고 있었으니 그 누적된 것이 30대 후반이 되어서 불쑥 등장한 것이죠. 지금은 몇 개월째 쓰고 있지만 당시에 경추베개라는 존재를 알았다면 진즉에 바꿨을 겁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베개는 머리를 받쳐주는 잠자리 도구로 인식하지만 진짜 베개는 머리가 아닌 목, 즉 경추를 원래 형태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을 강제로 역시자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최악 중 최악이고 목을 원래 형태로 유지해주는, 즉 C자 곡선으로 유지해주는 것은 경추베개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경추베개를 사용했을 때 머리를 목보다 낮게 위치시키므로 원래 C자 곡선이 유지가 되니까요. 메모리 폼이라는 게 나사에서 선택해서 유명해졌거든요. 메모리 폼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라는 기억하다, 폼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뭐 솜도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메모리 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베개의 메모리 폼을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폼이 제일 중요한 게 내구성이에요. 얼마나 내구성이 좋으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개를 딱 댔을 때 탄성이라고 하죠. 탄성이 흔히 얘기하면 쿠션 같은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탄성이 어떠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베개에서는. 그래서 요 두 가지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좋은 베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구성이 좋으려면 밀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고밀도여야 되는데, 고밀도가 되려면 최소한 60kg 세제곱미터 이상, 고밀도라고 해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해서 1m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키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0kg 이상이 됐을 때 고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밀도가 높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게 아니라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사진으로 보거나 실물로 눈으로 봐도 구별이 안 됩니다. 밀도가 좋은지 나쁜지는 눈으로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물론 이제 눌러보는 것도 방법이 있죠. 제일 확실한 거는 뭐냐면 무게를 달아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밀도가 높은 건 질량이 높기 때문에 재보면 달아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무게에서. 아까 원재료가 꽉 차고 이런 부분이 밀도가 좋다고 했잖아요. 꽉 차 있으니까 내구성이 당연히 좋겠죠. 영구압축 주름률이라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메모리 폼이라는 거는 형상을 기억하는 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만 번을 잡았다 내렸다 잡았다 내렸다 계속합니다. 압축했다가 풀었다. 이거를 8만 번 이상 실험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좋다. 또 아까 제가 탄성이 저탄성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밀도 저탄성 베개여야 된다. 얌초공 같은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 그러면 머리를 베고 누웠을 때 불편하죠. 튀겨내니까. 근데 저탄성을 베면 우리가 딱 누웠을 때 머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머리를 다 받쳐주고 목을 지지해주는 일체감을 딱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탄성 베개를 반드시 베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눌러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어보면 제일 알 수 있어요. 눌러보거나 베어보면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실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 베개 끝에다가 물잔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다가 볼링공 같이 무거운 걸 떨어뜨려요. 그러면 여기에 충격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탄성이 좋으면요, 떨어지자마자 바로 다 튕겨 나가거나 물이 다 엎질러지죠. 이쪽에서 볼링공을 위에서 떨어뜨려도 여기에 충격을 다 그대로 흡수하고 이쪽까지 가질 않아요. 그런 실험으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위에서 김 대표가 잠시 설명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중 메모리 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합니다. 베개나 매트리스가 가장 일반적이고 쿠션, 방석 등등 다양한 제품의 메모리 폼을 사용합니다. 이를 처음 개발한 곳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1966년 나사의 에임스 연구센터가 우주 비행사들이 발사와 착륙 중 겪는 엄청난 중력을 완화하고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개발한 신소재로 밀도는 높지만 탄성이 낮아 아무리 강한 충격도 95% 이상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매트리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다가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베개 시장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메모리폼 베개는 적어도 100개는 될 텐데 김 대표의 말처럼 좋은 경추 베개를 선택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고밀도, 저탄성을 찾으면 됩니다. 고밀도는 쉽게 말하면 촘촘하게 원재료를 채워 넣었다는 의미이므로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공기 대신 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밀도는 내구성이고 내구성은 곧 품질입니다. 다만 밀도가 높을수록 원재료 비용이나 제조 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죠. 사실 업체가 고객을 속이고 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모리 폼의 밀도를 낮추면 되니까요. 어차피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고 3년쯤 지나서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하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고밀도라고 속이고 30kg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고밀도는 60kg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밀도 메모리 폼 베개는 가격이 2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탄성이어야 하는데 탄성이란 쉽게 말하면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누르면 쑥 들어갔다가 천천히 복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탄성 베개를 베며 목 굴곡에 맞게 폼이 꾹 눌리고 이를 통해 경추의 압력이 분산됩니다. 반면 김 대표가 설명했던 것처럼 얌체공처럼 탄성이 좋은 재료로 만든 베개는 사람이 잘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찌어찌 잠은 들더라도 중간에 뒤척이기라도 하면 머리가 퉁퉁 튕겨 금방 깰 테니까요. 그리고 저탄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험입니다. 한쪽 끝에 물잔을 채워 올려두고 반대쪽에 볼링공이나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만약 물잔이 쓰러지면 도탄성, 물잔이 꼿꼿하게 서 있으면 저탄성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도 충격을 전부 흡수하기 때문에 물잔까지 충격이 전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김 대표가 10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서 5년 연구 끝에 특허받아 출시한 제품이 넥닥터 경추베개입니다. 외관으로 보면 사실은 장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 베개는 특허를 받은 베개. 우리가 뭘로 받았냐면 C형 경추 유지를 통해서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교정해주는 베개. 그게 기술력이에요. 출원하고 등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출원은 그냥 신청입니다. 반려되는 게 대다수예요. 저희 제품은 기술력 특허를 받은 제품. 그러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특허를 받았을까? 이 목 있는 부분을 한번 쑥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느 순간에 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메모리 폼을 아무리 고밀도로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씩 내려앉아요. 이게 주저앉으면 경추베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이 목 부분에 인서트라고 하는 경도가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푹신하면서 받쳐주다가 오래 사용해도 주저앉지 않는 거죠. 놓게 되면 목도 C자형으로 만들어주지만 척추도 바로 섭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웠을 때 엄청나게 편한 베개가 돼요. 근데 똑바로 눕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때 옆으로 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딱 댔을 때 이 높이는 얼마가 좋냐. 보통 9에서 10cm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저희 베개는 10cm 정도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옆으로 딱 누웠을 때 이 어깨가 베개가 걸리거나 그래서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어깨가 이게 닿거든요. 그래서 저희 베개는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걸리지 않도록 편하게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은 귀가 눌리면 귀가 딱 아프잖아요. 네, 귀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어홀이라는 홀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귀가 눌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잤을 때도 중요한 거는 옆으로 딱 누우면 이 목이 C자가 되진 않잖아요. 목은 일자가 돼야 돼요. 옆으로 누우면. 옆으로는 목과 척추가 바르게 일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눕게끔 돼 있는 거죠.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저는 5년째 디시멘터리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루 16시간씩 컴퓨터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유튜버라는 직업인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쑥 빼고 일하다 보니 40이 된 작년부터 목이며 어깨며 온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베개를 소개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해서 제가 먼저 인터뷰를 요청해 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는 남겨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당시 김 대표님이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사용자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인터뷰 절반은 날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넥닥터를 처음 받고 했던 질문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베야 하는가입니다. 베개 위아래 전부 목을 벨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높이가 달랐으니까요. 저는 높은 쪽을 사용하는데 인터뷰 중 알게 된 사실은 의도적으로 높이를 달리했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6.5cm, 한쪽이 8cm인데 처음에는 남녀 구분을 둔 것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양쪽 다 써보고 자신에게 맞는 높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메모리 폼의 고밀도 기준이 60kg이라고 했는데 넥닥터는 90kg입니다. 밀도는 내구성이고 내구성은 품질이라고 했는데 이는 구매 후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만 후기가 935개가 있는데 평점이 무려 4.93점입니다. 대부분 일반 베개보다 딱딱한 편이지만 견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이라는 후기가 제일 많고 이 베개에 정착했다는 후기가 그 다음입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절대로 품질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김 대표님의 고집이 여기에서 증명됩니다. 이 품질에 반한 전문 병원들이 넥닥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닌 것이고 현재도 계속해서 업무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했던 저탄성과 관련해서는 볼링공 실험 영상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직접 집에서 해보셔도 좋고, 저는 1.5리터 생수병으로 물컵 실험을 했는데 물컵이 꼿꼿이 서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2살 아이의 아빠라서 아이가 뒹굴뒹굴 하면서 제 베개와 함께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피부가 닿는 커버를 굉장히 신경 쓰는데 넥닥터의 커버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텐셀이라는 자연 소재와 한지에 사용되는 당나무 소재를 혼합해 커버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한지는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왜냐하면 항균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및 세균 발생이 거의 없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자연섬유입니다. 제 아이가 제 베개에서 같이 자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넥닥터는 완벽 방수를 위해 특이하게 속 커버를 하나 더 넣었는데요. 우리가 베개 위에서 커피 마실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는 침을 흘리기도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침과 땀은 부지불식간에 메모리 폼으로 스며들어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비위생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데 넥닥터는 이런 위험을 원천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은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수입품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은 공장 상황이나 생산 환경을 체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전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해 수시로 품질 및 생산 환경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값이 아닌 진짜 잘 만든 값, 광고비 쏟아부어 유명해진 제품이 아닌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제품을 만든 김 대표님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김 대표님과 협의해 디시멘터리 구독자 한정 최대 19만원 할인 특가 행사가 시작되는데 당연히 디시멘터리 구독자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구매 링크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품을 꼼꼼하게 검수하면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수량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된 재고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는 닥터코아 때처럼 예약 구매로 전환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댓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3명을 선택해 넥닥터 1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경추베개 고를 때는 땡땡 밀도, 땡땡 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땡땡에 해당하는 정답과 성의 있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업체에서 3명을 선택해 1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먼저 본 분들에게 당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23시 59분까지 남겨주신 댓글로 한정하며 1인당 3개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아난다마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몸속에서 분비되는 행복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도 아난다마이드가 먼저 뇌를 자극해야 분비된다고 하죠. 아난다마이드는 마라톤을 할 때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러너스 하이를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일상생활에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이기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한다고 하죠. 흥미로운 것은 민족에 따라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한국인들에게는 이 아난다마이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난다마이드 효소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한국이 14%, 북유럽이 21%,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 아난다마이드가 적은 민족일수록 부지런한 일벌레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실성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인의 근면성이 행복물질의 부족 때문이란 역설인데요. 어지간해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쫓으며 자식 교육에 열성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성취를 통해 자긍심과 행복을 느끼는 민족이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란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돈 버느라 명예 쫓느라 자식 교육시키느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신 여러분의 침대에 스마트폰 충전기가 아닌 여러분을 위한 충전기 하나씩 놓아두면 어떨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